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존은 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고 항상 다른 이들을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존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매일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항상 지나치던 골목의 조그만 카페에 들어가 마음의 쉼터를 찾아보려 했던 것도 그 즈음의 일입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한때는 유명한 철학 교수였으나 이제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존은 커피를 마시며 주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할아버지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존,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진정성을 찾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란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사회가 규정한 내 모습이 아닌 내 본연의 욕망과 소망 말이다. 존은 그날부터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떤 가치관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예술가의 길을 다시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의 변화를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타인을 돕고 모든 행사를 주최하던 그가 이제는 거리의 한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것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그의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환한 웃음,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애가 진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그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스가 말한 그대로 그는 자신의 내면의 진정성을 찾았고 그것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낀 행복은 결국 마을에도 스며들어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통해 진정성을 배우고 각자의 삶의 방향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존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작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서로의 진정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버나드 윌리엄스의 진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타인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가두지 말고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며 진정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날 한 마을에 움직이지 않는 나무라는 아주 특별한 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던 마을 한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도 하늘 높이 자란 이상한 나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무가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베어버릴 것을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자연의 신비니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며 나무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현자인 할아버지 에픽토는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논쟁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마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할아버지 에픽토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무를 어떻게 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에픽토는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나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 경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주고 경이로움은 배움을 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빠졌고 이윽고 한 사람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나무에서 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할아버지 에픽토는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는 시선과 그것을 즐기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나무 주변을 정비해 작은 공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다양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외부의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부의 평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그들은 어느 외부의 요소도 그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견고한 정신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에픽토는 마을의 기록 속에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나무에 대한 가장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한 철학자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와는 거리가 먼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쿠르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르는 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삶이 진정한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작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집 앞에는 세상의 모든 만남을 환영하는 듯한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윌리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윌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더 많은 쾌락을 가져다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 옷을 사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사람들과 모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윌리는 길을 지나가다가 에피쿠르의 작은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에피쿠르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윌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 에피쿠르는 그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잠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에피쿠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 물론이에요. 윌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신 후 윌리는 에피쿠르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음식들, 멋있는 옷, 그리고 여러 모험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에피쿠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윌리,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니? 에피쿠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윌리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해졌고 그것이 점점 지치게 만들어요. 에피쿠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쾌락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그것은 단순히 감각적 쾌락이 아닌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 즉 정신적 평온이야. 이는 과도한 쾌락 추구에서 벗어나줄 지혜와 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하지. 윌리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르는 이어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박한 삶과 진정한 우정이 이러한 평온을 얻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어.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것을 찾아봐. 그날 이후로 윌리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진정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점차 그는 무언가를 쫓을 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에피쿠르가 말했던 정신적 평온을 느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는 에피쿠르의 조언 덕분에 작은 마을에서 진정한 쾌락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작은 모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이 진정한 목적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때로는 잊고 지낼 수 있는 참된 쾌락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참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의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마을은 숲과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고 있었죠. 마을의 이름은 스피노자 빌리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릭 스피노자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대자연의 목소리. 이 축제는 범실론의 개념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마을 사람들은 모든 자연물에 신의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자연과의 대화 세션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해 축제에서 자연과의 대화는 숲속에서 열렸습니다. 마을의 현자 노인 이사벨라가 신비로운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었죠. 이사벨라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 숨쉬고 있는 이 공기, 터질 듯한 강물 소리 속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소녀 엠마가 손을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이사벨라 할머니, 그럼 나무도 신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이사벨라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엠마. 나무는 신의 한 부분이자 자연의 위대한 이야기꾼이란다. 나무 한 그루에는 오랜 세월과 이야기가 담겨 있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어.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마치 그 소리가 나무의 웃음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엠마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강물은 뭘 말해주려는 걸까요? 이사벨라는 손을 높이 들어 멀리 흐르는 강을 가리켰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지. 그것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상기시켜줘. 강은 매번 같은 길을 가지만 그때그때 바뀌는 물결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한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자연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마다의 고민과 기쁨이 자연의 메시지를 통해 치유되고 있었죠. 축제의 마지막 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자연과 신, 우주와 인간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찬양하는 선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그녀의 손녀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엘레나, 스피노자 빌리지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야. 우리 모두는 이 마을의 자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지.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렇듯 스피노자 빌리지 대자연의 목소리. 축제는 범실론적 사고가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하며 그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오랫동안 회자되며 전해졌습니다. 자연 속에 깃든 신의 다채로운 모습을 이해하고 느낀 그들은 서로의 미소 속에서 신의 존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